자, 창기파랑과 이어서 이제 김한진님 해석을 좀 볼게요. 자, 여기가 19, 그 다음에 여기가 2939네요. 2939, 흰 구름 쫓아 떠간 언저리. 그 다음에 여기가 49, 여기가 5번째죠. 예, 기랑의 즈지울시 수프리아라고 하는 것이 5구까지네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느껴본 바라봄에, 자, 흐느끼며 바라봄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행동의 주체는, 여기에 행위 주체는 누구다? 시적 화자예요. 네, 시적 화자죠. 그리고 양주동님과 좀 다른 점이 여기에는 독백체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죠. 여기가 두 번째 행, 여기가 세 번째 행입니다. 이슬 밝은 다라리에서, 이슬 밝힌 다리에서 다라리죠. 이 달에 대한 해석은 양주동님 해석이나 김한진님 해석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달이 두 가지의 의미로 크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예, 요거 별표. 첫 번째는 네, 기파랑의 이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기파랑이 추구하던 어떤 이상 꿈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흔히 잘 나타나는, 흔히 잘 내는 네,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거 독백적인 것과 대화체적인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내는 첫 번째 소재다라는 점은 네, 비슷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흰 구름 쫓아 떠간 언저레라고 하는 거, 요거는 해석에 이견이 없어요. 자, 흰 구름이라고 하는 거죠. 흰 구름은 네, 역시 기파랑의 추구하던 이상이죠. 기파랑이 추구하던 내 이상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고, 자,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서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가는 거는 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다음 마리가란 네, 물서리 여해 하는데 모래를 가른 물가에서 조약돌이죠. 네, 조약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저 이로의 자갈도 있지만 여기서 냇물 물가죠. 해서 물가에서 물서리 여해, 그죠? 예, 요 부분이 조금 네, 표현이 다릅니다. 어쨌든 물가라고 되어 있죠. 모래를 가른 물가에라고 하는 요 내용은, 자, 행이 맞나요? 자, 요 물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네, 공간적인 네, 배경으로 먼저 좀 설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가라고 보면 굳이 좀 잘라내면 여기죠. 네, 물서리에서 요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뚝 잘라내면 요것도 기파랑의 인품으로 볼 수가 있죠. 요것도 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자체로만 딱 밑줄 쳐서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두 번째 소재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향가가 원래 한자로 써져 있었어요. 그 한자로 써져 있던 걸 우리 그 옛날에 초창기 양주동님이 먼저 해석을 합니다. 요즘 현대 향가에 해석하는 어떤 기틀 다지신 분이 그 동국대 그 석자 교수였던 양주동님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지나서 네, 우리 김한진님이 이제 서울대 국어연구소 출신이거든요. 또 이런 해석을 하셔서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의 장으로 열려졌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옛날에는 양주동님 해석으로 주로 실렸다가 90년대 이후부터 슬슬 요 김한진님 해석도 네,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향찰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 한자 해석의 차이일 거예요. 향찰에 대한 어떤 읽고 해석하는 거의 차이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함정? 아니요, 향찰. 아니 이것도 달라요? 이 한국어도? 한자는 똑같아요. 한자에 대해서 여기를 음을 읽을 것인가 뜻을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 김한진이라는 사람은 공부에 그거는 아니야, 서울대 국어연구소세요. 그러면 한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게 원전으로 있으니까 이게 향가가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그 충담사가 쓰셨던 원래 한문으로 썼던 그 글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음과 뜻인데 음을 읽어야 될 부분, 뜻을 읽어야 될 부분이 이 두 분이 서로 달랐던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는 여기를 음으로 읽을 거야. 야, 난 여기 뜻을 읽을 거야 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기 지금 김한진님 해석은 최대한 음으로 읽으시려고 했었던 거고 양주동님은 뜻을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의미를 담아서. 그런 차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네. 이 열침에 느껴본 바람에가 원래 같은 한자예요. 그렇죠. 그 느껴본 바람에라고 하는 요거죠. 흐느끼며 바라보는 건데 요거 뭡니까? 한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죠.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오행으로 갑니다. 자, 기랑의 지지시라 해서 기랑. 요거는 이결이 없었으니까 해서 요거는 긍정적인 추모의 대상이었죠. 예,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긍정적, 추모의 대상이죠. 자, 지지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좀 알아두고요. 지지는 모습이라는 뜻이고, 수풀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의 기파랑의 모습과도 같은, 여기는 물이 아니라 또 수풀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다르잖아요. 아까는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비쳐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수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양주동 해석과 다릅니다. 양주동 해석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차이 첫 번째가 요게 수풀이 식물로 볼 것이냐 냇물로 볼 것이냐인데 이거 목숨 걸고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거 마침 얘기해야 될 부분이었죠. 자, 이제 나머지 5줄을 또 체크하러 갑시다. 나머지 5구를 체크하러 가봅시다. 네, 아까는 냇물에서 비친 기파랑의 모습인데 여기는 수풀의 모습이 기파랑의 이미지로 지금 착각한 거예요. 나무가 기파랑처럼 보였느냐 또는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비친 것처럼 보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와서 6구, 7구, 8구, 9구, 10구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소재도 나타났고요. 이제 6구로 들어가면 1호 나리 제벽계라고 하는 부분, 1호라는 내가의 자갈벌에서 해서 제벽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벽기라고 되어 있죠. 해에 기해서 약간 읽기 차이가 있었는데 요거 자갈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자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해석은 요건 비슷해요.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세 번째죠. 우리 요거 조약돌 그죠? 자갈이라고 하는데 인품을 상징하는데 강직함입니다. 강직함이고 양주동님 해석은 요거 제벽계 자갈이라고 하지 않고 요거 조약돌이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조약돌이나 자갈이나 크게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기 때문에 저건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읽기 방식이라든가 표현 방식이 약간씩 좀 달랐죠. 다음에 낭이 디니다샤오, 낭이라고 하는 것은 기파랑이죠. 그래서 기파랑이 지녀 오셨던 마자메 가잘 존나라죠. 발음이 좀 그렇네요. 존나라죠예요. 예, 좀 역같죠. 그래도 보이는 대로 읽었습니다. 자, 마음에 가잘 하는 부분이죠. 잘못하면 이 가잘은 가을처럼 익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의 끝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마음의 끝. 별표 치고 별표 2개죠. 마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기파랑이 품었던 기파랑의 어떤 이상이죠. 이상이라든가 꿈, 가치관입니다. 기파랑의 이상, 가치관. 그 꿈을 내가 본받고 싶다, 벤치마킹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끝을 쫓아가고 싶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7구, 여기가 8구입니다. 해서 7, 8구가 여기 있고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째 19구, 여기가 10번째 19죠. 그래서 9구에서는 여기 감탄사 납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 납부 있는데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19째 향가의 감탄사 납부는 시조의 정격 시조 여부에 영향을 줬다라는 점. 그 다음 자싯가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싯가지 동그라미 치고 이거 잣나무가지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해석이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몇 번째? 4개, 4번째를 나타내는 거죠. 고고한 인품이에요. 고고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같습니다. 이제 말 많고 탈 많은 마지막 10번째 구
9로 가겠습니다. 자, 눈이라고 하는데 아까는 설이라고 했어요. 설이라고 읽었는데 요거는 눈이라고 되어 있죠. 눈, 설이 뭐 요것도 속성 비슷하다고 치자. 아무튼 눈이 그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시련과 고난,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외적인 너 그렇게 너무 강직하게 살아가지 마 유혹하는 거죠. 기파랑님이요 변절하시옵소서 뭐 여인이 유혹할 수도 있었을 거고. 자, 눈이 모달 두펄 곧가려 눈이라도 모두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인데 예, 곧가리어라고 하는데 요거 좀 고쳐야 돼요. 화랑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여기는 덮지 못할 화랑의 곧가리어예요. 그래서 네, 곧가리어 모자라는 뜻입니다. 요거 잘못 인쇄된 거예요. 곧가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곧갈 모자라는 뜻입니다. 요거. 그래서 곧갈 모자로 되어 있는 거죠.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래서 곧가리어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거 묶어서 자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나죠. 해석과 의미 차이를 양주동님 해석본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양주동 김한진본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해석 차이인데, 자, 요거 첫 번째는 곧가리라고 그랬으니까, 양주동님과 다르게 여기 김한진님 해석에서는 이 곧가리라고 얘기했어요. 해서 아까에서는 내 화반과 내 화반 vs 내 곧가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갈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로 해석하면. 그런데 화반이라고 하는 것이 곧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추모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한진님 해석 자체는 해서 나눠서 체크해 볼까요? 양주동님 해석은 기파랑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추모의식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요. 강한 표현이고 우리 김한진님 해석은 다시 한번 네 김한진 해석은 그냥 단순한 어떤 외모 묘사죠. 단순 네 외적 묘사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상적인 그 화랑의 그 모자로서 마치 영화의 한 프레임 장면처럼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추모의식이 강한 것은 양주동님 해석, 김한진님 해석은 네, 단순한 외적 묘사라고 해서 추모의식이 좀 약해요. 그래서 김한진님 해석은 추모의식이 좀 약하다. 그리움이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아마 이런 문제들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